내가 나고 자란 마을은 조용하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시골 마을이었어. 딱히 놀만한 곳도 없는 총구석이었는데 단 하나 매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지. 마을 외곽 논이 계속 이어지는 길에 우뚝 세워져 있는 빈집 한 채였어. 긴 세월 아무도 살지 않았는지 꽤나 낡았고 쾌쾌 묵은 시골 마을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듯한 집이었지. 그것뿐만이라면 단순히 오래된 빈집일 뿐이겠지만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었어. 첫 번째는 부모님 등 마을 어른들의 과인 반응. 그 빈집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격하게 화를 내시곤 하셨어. 심지어 때로는 뺨을 맞을 정도로 혼이 나는 일이 있을 정도였지. 예외 없이 다른 집 아이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집 또한 그랬어. 또 하나는 그 빈집에는 어째서인지 현관이 없다는 것이었어. 창문은 있었는데 출입구인 현관이 보이지 않았어. 이전에 누군가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출입을 한 건가 자연스레 의문이 들 법한 곳이었지. 일부러 창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문으로 출입을 했던 걸까? 이러한 궁금증으로 인해 자연스레 그 집에 대해 흥미가 생기게 되었어. 그리고 어느샌가 그 집에는 판도라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고 당시 우리 마을 아이들 사이에는 가장 큰 화제거리였지. 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조사하려고 했지만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그렇게 혼이 난 게 걸려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어. 위치 자체는 아이들끼리라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아마 모두 한 번쯤은 빈집 앞까지는 가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직접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우리 모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러다 내가 중학생이 되고 몇 개월이 지났을 쯤 하루키라는 남자애가 우리 마을로 이사오게 되었어. 그 친구의 집은 어머니가 원래 우리 마을 출신으로 다른 현으로 이사를 갔다는데 이혼을 해서 친가인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 하루키 본인은 우리 마을이 처음이라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몰랐다고 했지. 그 당시 나와 친했던 친구 몇 명이 하루키와도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들과도 같이 놀게 되었어. 5명이 모여서 시답지 않은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들은 평소와 같이 당연한 것처럼 판도라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고 판도라라는 게 신경 쓰였던 하루키 군이 그게 무엇인지 물었어. 야, 우리 엄마랑 할머니도 여기서 태어나셨다는데 판도라에 대해 물어보면 나도 혼나려나? 혼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로 때려. 하루키 군에게 판도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두 부모님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 대충 설명을 끝내자 자연스레 가장 큰 의문인 빈집에 과연 무엇이 있는 건가? 라는 화제로 옮겨가게 되었지. 거기 뭐가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몰라? 몰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물어보면 혼나니까. 아마 알고 있는 건 부모님들 뿐일걸? 그래? 그럼 뭘 숨기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보자. 부모님께 혼나는 게 싫었던 나와 다른 3명은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하루키 말에 혹해 지금까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결국 모두가 동의하고 말았어. 그 후 얘기를 나눠 매번 놀 때마다 자주 따라오는 카이토의 여동생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6명이 일요일 낮에 드디어 그 빈집에 들어가기로 했지. 당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빈집 앞에 모였어. 어째서인지 제각기 가방을 등에 메고 과자 같은 간식을 챙겨왔고 모두들 들떠있던 것이 기억이 나. 위에서 말한 대로
화재의 그 빈집은 논에 둘러싸인 곳에 우뚝 세워져 있었고 현관은 역시나 보이지 않았어. 그 빈집은 2층 집이었고 창문까지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우물쭈물거리자 하루키는 그깟 유리 정도는 변상해주면 된다고 말하며 망설임 없이 있는 힘껏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이걸로 확실히 혼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그 뒤를 따라갔지. 우리가 들어간 곳은 거실이었어. 좌측은 주방, 정면 복도로 나와 왼쪽으로 가면 욕실과 막다른 곳에 화장실, 오른쪽에는 2층으로 가는 계단과 본래 현관이 있을 곳인 공간이 있었어. 거실 쪽은 밝았는데 현관이 없어서 그런지 복도 부근은 어스름하게 보였어. 낡은 외관에 비해 실내는 예상보다 깨끗하다라기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가구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마저 아무것도 없었어. 거실과 주방이 꽤 넓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우 평범했던 것 같아. 하루키 녀석은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을 거라는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텅 비어 있다며 아무것도 없는 거실과 주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 뒤에 있던 류와 다이키도 별로 긴장이 안 되었는지 과자를 꺼내 쿵쩍쿵쩍 먹기 시작했고 나와 카이토는 카이토의 여동생 리코짱의 손을 잡고 2층으로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 그런데 복도로 나온 순간 나와 카이토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어. 왼쪽으로 이어진 복도 중간에는 욕실이 있었고 맨 끝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경태가 놓여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조인 막대 같은 것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막대에 웬 머리카락이 걸려있는 거야.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발처럼 머리 형태를 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긴 생머리의 한 여성의 머리가 그대로 그곳에 있는 느낌이었어. 위치적으로도 평균적인 신장이라면 대체로 그쯤에 머리가 있겠지. 하는 위치에 막대 높이가 조절되어 있었고 마치 여자가 경태 앞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재현한 것 같은 풍경이었어. 순식간에 소름이 돋아 나와 카이토는 패닉에 빠졌지. 무슨 일 있냐며 과자를 쿰쩍쿰쩍 먹으며 다가온 하루키, 류, 다이키도 기이한 광경을 보고 벙쳐 있었어. 카이토의 여동생 리코만이 저거 뭐야? 하며 고개를 가웃겨랬지. 뭐야 저거? 진짜 머리카락인가? 이에 다이키군은 한번 만져보자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둘을 말렸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광경의 공포심을 느낀 우리는 일단 모두 거실로 돌아왔어. 거실에서는 그 머리카락이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정도였어. 어떡하냐. 복도 지나가 2층으로 가는데. 리코와 카이토나 이렇게 3명은 예상 밖의 것을 보고는 완전히 의욕을 잃고 말았어. 저거 안 보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2층에서 뭔가 나온다고 해도 계단 내려가면 바로 옆이 출구잖아. 아직 낮이니까 별일 없을 것 같은데? 하루키는 어떻게든 2층을 둘러보고 싶어 우리 셋을 재촉했어.
그런데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던 그때 나는 순간 무언가 허전하다는 것을 느꼈어. 야, 근데 리코짱 어디 갔어? 나의 말에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좀 전까지만 해도 쭉 우리 옆에 같이 있었던 카이토의 여동생이 안 보이는 거야. 이에 모두 서둘러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리코짱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 카이토가 필사적으로 리코짱의 이름을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 설마 위로 올라간 거야? 내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은 복도 쪽을 향했어. 카이토를 제외한 모두가 올라가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리코짱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지. 카이토는 망설임 없이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 모두 복도 위로 따라 올라갔어. 리코짱, 장난치지 말고 얼른 나오면 안 될까? 오빠가 맛있는 다코야키 사줄게. 모두가 리코짱의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올랐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어. 계단을 다 올라가자 방 2개가 눈에 들어왔고 두 방 모두 닫혀 있었어. 우선 정면에 보이는 방문 먼저 열었어.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로 옆방으로 가 문을 열었어. 문이 열리고 다행히 리코짱은 그 방 안에 있었어. 그런데 우리들은 리코짱을 보고 난 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 방 안에는 리코짱 말고도 다른 무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1층에서 보았던 경대와 그 바로 앞에 세워진 봉,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긴 머리카락이었어. 언니, 이거 뭐야? 카이토의 여동생은 그리 말하고는 우리의 눈에 의심케 할 만한 행동을 했어. 리코짱은 경대로 다가가 3개 서랍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서랍을 여는 거야. 언니, 이거 뭐냐니까? 리코짱이 그 서랍에서 꺼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북 같은 것으로 그물하고 적힌 종이였어. 그저 리코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모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리코짱은 우리가 안 보였던 건지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반지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은 후 이번에는 2번째 서랍 안에 든 것을 꺼냈어. 그곳에서 꺼낸 것 또한 방금 것과 같이 금후라고 적힌 종이었어. 우리는 그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뭔지 몰라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어. 그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지 카이토는 이성을 찾고 눈물을 흘리며 곧장 리코짱에게 달려갔어. 카이토는 리코에게 여기서 뭐하는 거냐며 다그치고는 그 그물하고 적힌 종이를 뺏어들어 다시 원래 있던 곳에 넣으려고 했어. 그런데 카이토가 리코짱의 종이를 빼서 서랍장 문을 닫아버린 것이 큰 문제가 됐어. 정신이 없었던 탓인지 카이토는 2번째가 아닌 가장 아래쪽에 서랍문을 열어버린 거야. 딸깍하고 서랍문을 연 순간 카이토의 시선은 자연스레 아래쪽으로 향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 야, 무슨 일이야? 너 장난치는 거면 진짜 죽는다.
어째서인지 갑자기 지금껏 움직이지 않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우리 모두는 그 둘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공! 카이토는 강하게 서랍문을 닫았어. 그리고 어깨보다 조금 긴 정도의 자신의 머리카락을 본인의 입 언저리로 가져가더니 잘근잘근 씹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새끼 왜 이래? 카이토, 정신 차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소리질러 말하는데 카이토는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해서 머리카락만 씹어댈 뿐이었어. 카이토의 행동에 적지 않게 놀랐던 리코짱은 울기 시작했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다이키와 료는 카이토가 왜 저러는 거냐고 어떡하냐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이곳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얘들아, 일단 빨리 밖으로 나가자.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루키, 다이키, 료 이렇게 세 명의 카이토를 부축하고 나는 리코짱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어. 나오는 사이에도 카이토는 계속 머리카락을 씹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빈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은 내 집이었고 미친 듯이 달려가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어.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나와 리코짱, 혼이 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 남자 셋, 그리고 쉬지 않고 머리카락을 씹어대는 카이토. 어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 도중 우리 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오셨어. 엄마. 울음을 참아가며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갑자기 나와 멍하니 서 있는 하루키, 다이키, 료의 뺨을 차례대로 때리치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야. 그러시고는 그 빈집에 간 거냐고 두 눈을 부릅뜨고 말하셨어. 평소에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에 우리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께서는 우리들 보고는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다른 부모님들을 당장 부르신다고 하셨고 카이토를 부축해서 2층으로 올라가셨어. 우리들은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집 거실에서 그저 멍하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체감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모두의 부모님께서 모이실 때까지 어머니께서는 2층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 부모님들이 모두 모이시자 어머니께서는 거실로 내려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 애들이 그 집에 가고 말았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들 모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셨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거기서 뭘 본 거냐고 모든 부모님께서 일제히 쏟아내는 질문에 우리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루키가 그나마 조리 있게 설명을 이어나갔어. 거기서 본 건 경대랑 머리카락 봤고요. 다른 건 또 본 거 있니? 아님 그것뿐이야? 다른 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적힌 종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 그리고 동시에 2층에서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어머니께서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셨고 몇 분 뒤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온 것은 카이토의 어머니셨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물 범벅이 돼 있으셨어. 카이토의 어머니께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시며 그곳에서 무엇을 본 거냐고 추궁하듯 물으셨어. 너희들 경태 서랍 열고 안에 든 것을 본 거니? 다른 부모님께서도 모두 쏘아붙이셨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 같이 봤는데요.
마지막 서랍은 카이토 혼자 봤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뒤 카이토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울분을 토하시며 너희들은 도대체 말리지 않고 뭐 했냐고, 친구들 맞냐고 막 뭐라고 하셨어. 이에 나머지 부모님들께서 카이토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막으시며 진정하시라고 말리셨어. 얼마쯤 지나 진정이 되신 건지 리코짱을 데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남은 우리 4명은 료의 집으로 가서 료의 부모님께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우리들이 간 집은 사실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래. 그것은 오직 그 경대와 머리카락만을 위해 세워진 집이라고 하시더라고. 부모님들께서 어린 시절부터 존재해왔던 집이었대. 그리고 이어서 해주신 말은 그 경대는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었고 그곳에 걸려있던 머리카락도 진짜라고 하시더라고. 그러시고는 료의 아버지께서 종이와 펜을 꺼내시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단어를 적어 보여주시면서 재차 확인하셨어. 우리들이 그 단어가 맞다고 말씀드리자 그 단어를 둥글게 구겨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시고는 대화를 이어가셨어. 그곳에 적혀있던 단어는 바로 그 머리카락 주인 이름이래.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며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시고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알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절대 오늘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하셨어. 료의 아버지께서 자리를 뜨려고 하자 료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카이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물어보았어. 그런데 료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우린 모두 큰 충격에 빠졌어. 이젠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하셨어.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입을 다시 여시고는 카이토의 어머니께서 평생 우리를 원망하실 거라고, 이제 카이토의 존재는 잊으라고 하셨어. 큰 사건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 기나긴 하루였어. 그날 이후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어. 그 사건이 있은 다음날부터 우리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도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입에 담지 않으셨고 카이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몰라. 학교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했고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 나와 친구들 모두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그 빈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모두 찢어지게 되었지. 그 후 10년이라는 꽤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사건은 기억 저편 너머에 묻어둔 채 지내고 있었어.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쯤 카이토의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께 편지 한 통을 보낸 적이 있으셨어. 나는 너무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 번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의미심장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어머니라는 존재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숨겨둔 선택이 있다나 뭐라나.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나였어도 내 어머니께서는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래. 아무리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도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 내가 판도라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된 것에 대해 말해줄게.
어머니로부터 딸까지 3가지 의식이 이어지던 가문에 관한 이야기야. 이 가문에서는 딸은 어머니의 소유물이고 딸을 재료로 취급하여 의식을 행했대. 일반적으로 딸 2셋을 낳아 그중 하나를 재료로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딸에게는 2개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둘 중 하나는 어머니만이 아는 진짜 이름으로 평생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데 알려지는 경우도 생각하여 본래 그 글자가 가진 것과 완전히 다른 읽는 법을 붙이기 때문에 글자를 보게 되더라도 읽는 법은 모친만이 알고 있대. 모친과 딸 둘만이 있는 상황이라도 결코 숨겨진 이름으로 딸을 부르는 경우는 없대. 어머니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숨겨진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 숨겨진 이름을 붙인 날에는 반드시 화장대를 준비해 딸의 10살, 13살, 16살 생일 외에는 절대로 그 화장대를 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규칙도 있었대. 그리고 선택받은 딸은 재료로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받기 시작한대.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말이 교육이지. 듣기에 거북한 게 대부분이라 그중 간단히 한 가지만 말하자면 거미를 잘게 해체한 뒤 원래 형태로 다시 맞추도록 시킨대. 동물이나 벌레, 특히 고양이에 관한 것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었는데 이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이 가문에서는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뿐이고 자신이 원하는 수의 딸을 낳게 되면 그 시점으로는 관계가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문과 주술의 비밀에 대해 파헤치려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느 시점부터는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 주술을 사용해 귀신에 씌이도록 했대. 자신들이 죽인 고양이 등 동물들의 원념이 남자에게 씌어 그 씌인 것이 줄기를 뻗듯 관계를 가진 남자들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대. 이런 방식으로 가문의 비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 때문에 고양이 등의 동물들을 교육에 자주 사용한 거래. 재료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비정상적인 상식, 가치관, 기호 등 이상한 교육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 13년간이나 이어진대. 첫 번째 의식은 10살 때 어머니가 딸을 화장대로 데려가 손 발톱을 제공하도록 지시한대. 딸은 이때 처음으로 화장대의 존재를 알게 된대. 스스로 자신의 손발톱을 벗겨 어머니에게 넘겨주면 어머니는 화장대의 서랍 3개 중 맨 위쪽에 있는 서랍에 넘겨받은 손발톱과 딸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를 함께 넣는데 그리고 그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화장대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낸대. 두 번째 의식은 13살 때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손발톱이 아닌 이빨을 제공하도록 지시한대. 스스로 자신의 이를 빼면 어머니는 그것을 넘겨받아 화장대의 두 번째 서랍에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넣는데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낸대. 이 2개의 의식을 모두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16살까지 3년간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시기래. 다른 의미로는 13살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었대. 이미 어머니가 원한 그대로 살아있는 인형이 되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극히 평범한 여자아이로서의 삶을 원하는 딸이 많았다고 해. 그리고 3년 뒤 딸이 16살이 되는 날에는
마지막 의식이 행해진대. 마지막 의식은 소름 끼치게도 화장대 앞에서 어머니가 딸의 머리카락을 먹는 것이었어. 대머리가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화장대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입에 쑤셔넣고 삼킨대. 딸은 말을 잃은 채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 딸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삼키고 나면 지금껏 숨겨왔던 딸의 진짜 이름을 부른대. 이때가 딸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순간이래. 이것으로 의식은 완성되며 목적이 달성된대. 그렇게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씹어대는 페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격리된다고 해.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페인이 되는 거지만 그들의 시점으로는 어머니는 빈 껍질이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래. 목적을 달성한 어머니의 혼은 지금까지 이 의식을 행해왔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손에 얻는 것이 목적이래. 남겨진 딸은 평범하게 자라던 어머니의 자매에 의해 길러진대. 딸을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을 낳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게 된 딸은 머리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올 즈음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자신이 받아왔던 교육을 딸에게 가르치고 어머니로서 완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여 어머니가 기다리는 장소로 가게 된다고 해.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악습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 악습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 의문이 점점 커져 차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와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이윽고 악습은 금지되었어. 단,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숨겨진 이름과 화장대에 관한 관습은 남겨지게 되었대. 숨겨진 이름은 어머니의 증거로서, 화장대는 축복의 선물로서 이어가도록 한 거래. 그렇게 주변 주민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늘어났대. 어느덧 시간이 한참 지나 유이라는 여성이 결혼하게 되었어. 악습이 사라진 뒤라 지극히 평범하게 자란 여성이었지.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평범한 인생을 보내던 중 좋은 남자를 만나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녀는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 다소 들은 게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어. 결혼을 하고 몇 년 뒤에 딸을 낳았고 아이에게는 나나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숨겨진 이름을 붙여주었고 화장대도 자신과 같은 것으로 준비했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나나미의 10번째 생일날 이변이 벌어졌어. 그날은 유이가 부모님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남편과 나나미만 남아 있었어. 볼일을 모두 마친 유이는 밤이 되기 전 집으로 돌아갔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손 발톱이 몇 개가 벗겨지고 이빨도 몇 개씩 뽑힌 상태로 나나미가 죽어 있는 거야. 집안을 돌아다녀 보니 잘 보관되어 있던 나나미의 비밀 이름이 적힌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벗겨진 손 발톱과 뽑힌 이빨은 나나미의 화장대 주변에 떨어져 있었어.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
유이는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딸을 끌어안은 채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유이의 울음소리에 이웃 주민분들이 바로 달려왔지만 유이는 계속해서 나나미만을 끌어안은 채 울고만 있었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던 주민분들은 유이의 부모님에게 이 일을 알리기로 하고 몇 명은 유이의 남편을 찾으러 나갔어. 그런데 하필 이때 유이 곁에 있어준 주민분은 한 명도 없었고 그날 밤 유이는 나나미 곁에서 자해를 하고 말았어. 유이의 부모님을 모셔온 주민분들은 나나미 곁에 죽어있는 유이의 모습을 보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점은 유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본 순간까지도 침착함을 쭉 유지한 채 주민분들에게 본인들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 몇 시간이 지나고 두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그 두 사람은 본인들이 공양했다면서 남편은 찾지 않아도 된다고 이유를 알아냈다고 하시고는 주민분들에게는 그만 돌아가라고 했어. 며칠 동안 남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앞에서 죽어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어. 무슨 일인가 싶어 주민들은 유이의 부모님께 물어보니 지금부터 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죽게 된다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건 매우 안타깝지만 저들이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면서 출입을 금하셨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을 위해 유이 집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어.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유이의 부모님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출입하려는 사람은 없었어. 그렇게 그 집은 두 사람의 공양을 위한 장소로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노후와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부술 수밖에 없었을 때 주민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보았던 화장대와 머리카락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 집에 2층이 없었기 때문에 현관을 열자 바로 눈앞에 그것들이 놓여 있었대. 유이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머리카락도 있었대. 이것들이 저주의 매개라 생각한 주민들은 최대한 조심하며 새로 지은 빈집으로 그 매개체들을 옮겼어. 이때 실수로 서랍 내용물을 본 주민분들이 계셨다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정확히 밝혀진 이유는 없는데 아마 공양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만 있어. 빈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지어졌고 현관이 없는 이유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기 때문이었지. 창문과 유리문은 햇볕과 통풍 등 공양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대. 화장대와 머리카락은 유이와 나나미의 것이고 종이에 적혀있던 단어는 비밀 이름이야. 빈집이 세워진 이후 다행히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 매개체를 빈집으로 옮길 당시 서랍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주민들은 없었어. 하지만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우리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하게 주의를 주는 식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었어. 그런데 꼭 이런 주의를 받으며 해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한번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 나와 함께 빈집에 갔었던 하루키 가족에 대해 잠깐 언급했던 거 기억나? 하루키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우리 마을 출신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내용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 어릴 적 하루키의 어머니와 류의 부모님, 그리고 켄지라는 친구분과 이렇게 4명이서 그 빈집에 간 적이 있었대. 우리와는 다르게 나지안이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사다리를 챙겨가서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가셨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없자 실망하면서 옆방으로 들어갔대. 그런데 그 방에는 경대와 머리카락이 있었고 그것을 본 모두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 하지만 하루키의 어머니께서는 담이 크셨던 건지 무서워하는 셋을 뒤로하고 경대로 다가가 서랍을 열어보려고 했어. 다행히 나머지 3분이 필사적으로 말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되었지. 서둘러 방을 나와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는데 웬 1층의 복도 끝에 있는 경대와 머리카락을 보고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리셨대. 이 시점에서 모두 의욕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첫 번째 서랍을 열어 자후라고 적힌 종이를 꺼내 들으셨대. 이건 아니다 싶었던 나머지 셋은 하루키의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뺏으려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털썩 머리카락이 봉에서 떨어진 거야. 하루키의 어머니께서도 그 머리카락만은 도저히 만질 용기가 나지 않아 그렇게 내쓴 머리카락을 바닥에 내버려둔 채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머리카락을 2, 3일 정도 그대로 뒀지만 아무래도 부모님께 들킬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하루키의 어머니와 켄지 이렇게 두 분이서 원래대로 되돌려도 오러 가기로 했대. 그날도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빈집 앞에서 만난 뒤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 계단을 타고 내려가 경태 앞에 도착했어. 집에서 챙겨온 젓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겨우 봉 위에 얹어 놓았대. 그런데 빨리 돌아가자는 켄지를 하루키의 어머니는 놀려줄 마음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었대. 두 번째 서랍에는 자후라고 적힌 종이와 몇 개의 이빨이 들어있었대. 엄청난 공포심에 켄지라는 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이런 반응이 재밌어진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켄지 씨한테만 보일 각도로 세 번째 서랍을 열었대. 켄지 씨가 서랍 안을 본 건 불과 몇 초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세 번째 서랍 안을 본 켄지 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자 서랍 안의 내용물이 궁금해진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서랍 안을 보려는 순간 쿵 켄지 씨가 서랍 문을 강하게 닫았어. 하루키의 어머니는 장난으로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켄지 씨가 미동도 하지 않자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고 갑자기 무서워져 혼자 집으로 도망쳐 버리셨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빈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의 얼굴빛이 바뀌시더니 켄지 씨의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 다 같이 그 빈집으로 가셨대. 빈집 밖에서 몇십 분 정도 기다리던 하루키의 어머니는 부모님에게 안긴 채 돌아온 켄지 씨를 잠깐 보았대. 뭔가를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았고
입 주변에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다고 해. 그 뒤로는 료의 부모님께서도 연락을 받고 찾아와 부모님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 켄지 씨의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원망의 눈빛으로 하루키의 어머니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대. 그 뒤, 세 사람은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켄지 씨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하루키의 어머니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친척 집에 맡기게 되었고, 하루키의 어머니께서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켄지 씨에 대한 업보라고 해. 마지막으로 경대 안에 들어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빈집의 1층에는 유의 경대가, 2층에는 딸 나나미의 경대가 있었대. 유의 숨겨진 이름이 자우이고 나나미의 숨겨진 이름이 금우.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는 세 번째 서랍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세 번째 서랍에 들어있었던 것은 바로 손목이었어. 유이의 경대에는 유이의 오른손과 나나미의 왼손, 나나미의 경대에는 나나미의 오른손과 유이의 왼손이 손가락을 꽉 찢긴 상태로 잡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있었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계속 씹어대는 듯 기행을 계속하게 된 것인데, 그곳 주민들 추측으로는 숨겨진 이름과 손목을 함께 봤던 것이 기행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해.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안쪽에는 숨겨진 이름을 읽는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대. 빈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있어. 다행인 건 현재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빈집의 존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대.